이 나라, 기술도 강했지만 정신은 더 강했습니다. 독일 최고의 무기 분석관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냉철했고 수많은 전장을 숫자로 해석해온 사람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 그는 무너졌습니다. 전차의 궤도보다 무거운 각오, 포신의 강철보다 단단한 세대의 기억.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도 온몸으로 살아내는 민족. 유럽의 전략가들이 충격에 빠졌고 나토는 그의 보고서를 보고 회의를 멈췄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아임 슈타인, 독일에서 국방기술평가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으로 일해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독일은 무기 기술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 자부합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PGH-2000 자주포,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우리의 이름을 모르는 국가는 있어도 우리의 무기를 부러워하지 않는 국가는 없었죠. 처음 군사학에 발을 디딘 건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냉전의 공기가 유럽 대륙을 뒤덮고 있었고 서독은 나토에서 핵심적인 군사기술국이었죠. 저는 언제나 독일의 정밀함과 논리, 냉철한 분석을 무기로 살아왔습니다.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저의 신념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쪽에 있었고 다른 나라는 배우는 쪽이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 군수산업 현장을 찾아와 메모장을 들고 배웠죠. 그들은 정확했지만 우리만큼 세련되지 않았고 조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 방산 기술을 흉내내는 수준, 솔직히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유럽 내 수입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처음엔 그것을 일종의 일시적 유행쯤으로 받아들였어요. 조금 빠르고 싸니까 사고 보는 거겠지. 독일 무기처럼 역사가 있는 시스템, 실전에서 검증된 플랫폼과는 다르다고 믿었죠. 하지만 얼마 후 제 책상 위에 도착한 보고서 한 장이 제 모든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000대 도입 계약 체결. 독일산 레오파르트2보다 실전 배치 빠름. 처음엔 헛웃음부터 나왔습니다. 한국을 독일과 비교한다고요? 그 나라는 80년대만 해도 독일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기계 조립을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넘겨주고 그들은 조용히 받아 적었죠. 그런 한국이 이젠 우리보다 빠르고 실전에서 낫다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들여오고 노르웨이도 계약을 추진 중이었어요. 그들의 무기 산업이 유럽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하면 너무 감상적일까요? 직접 가보죠. 결국 회의실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K2와 K9의 실사격, 운용 능력, 생산 공정 전부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겉으론 냉정한 분석관처럼 굴었지만 속으론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무기, 알고 보면 생각보다 별로라고. 그럼 다시 독일 기술의 위험을 복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의 움직임이 너무 조용했고 안내 시스템은 독일보다 더 자동화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수화물도 지체 없이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열차를 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기차는 조용했고 시민들은 혼잡한 와중에도 아무런 언쟁 없이 움직였죠. 지하철역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시내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 서울에서 보낸 첫날 밤, 저는 호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제가 예상하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은 발전했지. 하지만 무기는 또 다른 얘기야. 스스로 위로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소속 중령 한 분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인사는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전쟁을 끝낸 독일에서 오셨군요. 한국은 아직 멈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세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전쟁을 끝낸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 전쟁이 멈춰만 있을 뿐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첫 실사격 참관지는 경북의 한 기계화 보병사단 사격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앞에 서서 K2 흑표 전차가 꺼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검은빛 도장의 차체, 유려한 궤도 움직임, 120mm 활강포의 위압감. 외형만 놓고 보자면 레오파르트2와 충분히 맞먹는 인상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외형보다 중요한 건 내부죠. 이 정도 포신은 우리 독일도 1980년대 후반엔 가능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뒤 명령을 대기 중인 전차병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보였어요. 저는 군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유럽, 중동, 미주를 다 다녀봤죠. 하지만 한국 전차병들의 눈빛은 좀 달랐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 그들은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실전인 것처럼 한 발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전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위협감이었습니다. K2 전차는 표적 지점을 향해 포구를 조준했고 지휘관이 짧은 구령을 외친 직후 포성이 터졌습니다. 첫 발. 약 1.6km 거리의 이동 표적, 직격. 그 다음 포탄은 각도 조정 없이 1.8km 고정 표적에 바로 날아갔고 세 번째 발사에선 기동 사격까지 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의 오차도 없이요. 곁에 있던 한국 장교가 설명해줬습니다. 실전 배치는 물론 전투 상황 대응까지 시뮬레이션된 기동 사격 훈련입니다. 우리 전차병들은 이걸 매달 반복합니다. 그 정도 훈련을 받는 유럽 군대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전시 대비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 요즘 유럽군과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사격 후 복귀하던 전차병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계는 실수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실수하면 누가 죽는지 압니다. 그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기계보다 먼저 책임감을 말하는 병사라니. 그의 옷깃엔 김하중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그렇게 진지하게 훈련합니까?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6.25 전쟁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직 그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포탄은 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기술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었어요. 그건 기억을 이어가는 방식이자 나라를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K2 전차가 포를 쏘는 순간 그건 단지 쇳덩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대의 각오, 가족의 이름, 그리고 무너진 역사의 잔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쓰며 저는 손이 멈췄어요. 포신의 길이, 장전 속도, 사격 정확도 같은 항목이 이상하리만치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군요. K2 전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날 새벽 저는 또다시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자주포입니다. 독일의 PGH-2000과 비교하기 위해 한국의 K9 자주포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겠다고 고집했죠. 그날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포병부대 장병들은 이미 완전 무장 상태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햇살도 비치지 않은 새벽 6시 40분, 그들은 이미 장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정확한지 마치 포병이라는 직책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다루는 전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눈에 띈 건 포반장의 말투였습니다. 짧고 명확했어요. 감정도 없고 동요도 없었습니다. 사격각도 65도. 장약 3호. 목표 지점 좌표 설정 완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죠. 자동화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이었어요. 독일 자주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지만 이 정도의 반응 속도와 통제력은 솔직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곧이어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K9 자주포가 세 발을 연달아 쏘아냈습니다. 포탄이 공중을 가르고 날아가며 터지는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병사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포 사격 후 곧바로 포신을 내리고 새로운 각도로 전환하더군요. 3분도 채 안 돼 다음 사격 준비 완료. 포반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이 정도라면 실전에서는 적이 아직 보이지도 않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적을 보고 쏘는 게 아닙니다.
보이기 전에 끝내야 우리가 살아남죠. 그 말에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효율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닌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인간의 사격이었죠. 사격이 끝나고 대기 중이던 병사들과 짧은 인터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충북 진천에서 혼자 식당을 하세요. 나라 지켜야죠. 그래야 어머니가 안 무섭게 살죠. 포를 쏘는 손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기계는 적을 겨냥하지만 한국군의 손은 가족을 겨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전 상황을 전제로 훈련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한 병사는 씩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전쟁은 모의가 아니라 실전이잖아요. 실수하면 죽는 거니까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은 전쟁을 훈련으로 삼지 않는다. 훈련 자체가 전쟁인 나라였다. 보고서에 기재할 K9 자주포의 명중률과 장전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눈속임일 뿐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를 넘어선 인간의 정신이었으니까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정확하고 강력한 그 무기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 독일에 견주어도 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이 정도 확인했으면 최대한 독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왠지 마음에선 뭔가 더 보고 싶다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걸까?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듣고 싶었죠. 다음 방문지는 어느 육군훈련소와 작전통제실.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20분. 하늘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칼처럼 서늘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훈련장은 이미 병사들의 구보구령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줄만 알았던 그들이 이른 새벽부터 몸을 던져가며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야간 사격 훈련으로 바로 이어졌죠.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사격이 끝난 뒤 작전통제실에서 만난 중령 한 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아주 담담한 말투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린 정전국가입니다. 법적으로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그 70년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훈련입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휴전선 북쪽의 동향, 실시간 감시 화면, 적의 부대 이동 상황. 그 모든 정보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우린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속을 쳤습니다. 그들에게 훈련이란 언젠가 올 전쟁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불안을 밀어내는 방식이었어요. 병사 몇 명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의 한 병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DMZ 근처 부대에서 복무하셨어요.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고요. 저는 그분들 덕분에 안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구보다 정확히 이 나라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는 병사였어요. 그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도시. 하지만 그 도시를 지탱하는 건 건물도, 차도, 기술도 아니었어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건 매일 새벽 깨어나는 젊은이들의 각오였던 겁니다. 이건 군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선 느낄 수 없는 긴장감. 그리고 그 긴장 위에 쌓아올린 나라. 한국은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추어 있을 뿐이라며. 그 멈춤을 오늘도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예비군과 민방위 체계까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예비군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독일조차도 병역제 폐지 이후 사실상 국민과 군대의 분리가 뚜렷해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찾은 날 처음으로 일반인 같은 군인을 보게 됐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시나요? 한 예비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벗은 건 군복이지 각오는 아니거든요. 그 말이 심장을 세게 찔렀어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아이가 5살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이해하겠죠. 아빠가 왜 아직도 총을 잡는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제 사격을 하는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기억은 희미할 수 있어도 반응은 또렷했습니다. 그들의 손과 눈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중령 한 분이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비군은 재편성 자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선 국민 자체가 전력입니다. 국민 전체가 군사력이라는 개념은 독일처럼 군은 군, 민은 민이라는 사회에선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군요. 군대가 해산되는 게 아니라 사회로 퍼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민방위 훈련장이었습니다. 40세를 넘긴 남성들이 방독면 착용법, 화재 진압, 비상대피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가장들이었지만 그들의 훈련 자세는 현역 못지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남성이 말했어요. 젊을 땐 총으로 나라를 지켰고 지금은 휘슬 하나로 가족을 지켜요.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쟁은 군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지키는 일엔 나이도 무기도 안 따집니다. 그 말에 어딘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나라였던 겁니다. 제가 있는 독일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이며 논리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인 밀도가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독일과 전쟁은 멈췄을 뿐이라고 믿는 한국. 그 차이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장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나라는 군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포나 전차가 아니라 바로 무장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추가로 계획한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K2와 K9에 대한 기술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고 귀국 일정도 조율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제가 맡은 임무는 이미 다 끝난 셈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본부로부터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과의 K2 전차 부품 공동 생산 협력안 검토 요청.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 공정, 납기 신뢰도, 인력 품질까지 전반적 실사 바람. 모니터 앞에 앉아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공동 생산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 단순히 기술을 검토하라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한때 기술을 전수해주던 한국과 이제는 같이 만든다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었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선 이미 한국의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감정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시를 받았고 곧바로 한국 국방부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협력안 검토 명분 하에 K2와 K9을 생산 중인 방산 공장을 실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고 창원에 위치한 해당 공장을 함께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이상하리만치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공장 굴뚝, 반듯한 논밭, 수출용 화물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그 옆을 따라 걷는 이른 새벽의 농민들. 산업과 자연이 겹쳐진 풍경. 전쟁은 멈췄지만 긴장감은 꺼지지 않은 이 나라 특유의 공기. 창원 방산단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묵직한 정숙함이었습니다. 작업장마다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 사이엔 장인들의 숨결이 섞여 있었어요. 한 조립 라인 옆에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기술자가 포탑 조립 부품에 기름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작업복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81년부터요. 그땐 여기가 그냥 밭이었죠. 그때는 트랙터 굴렀어요. 그가 기름 묻은 장갑을 벗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6.25 끝나고 논일하셨고 저는 그 땅 위에서 포를 만들어요. 그는 포신에 윤활유를 바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포는 적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도구예요. 애들이 다시 총 들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순간 철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는 강철이 아니라 각오로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 안을 둘러보는 내내 사진이 하나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 방산 1세대 근속 30주년.
거기엔 60대, 70대로 보이는 기술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공장에서 나왔지만 정신은 그 세대의 기억과 손끝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총으로 싸운 나라가 아니다. 무너진 땅 위에 손으로 일어선 나라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도 미래를 방어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군사 일정으로 참전 용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무기와 훈련, 산업과 정신을 봤다면 이제 그 모든 시작점에 있었던 전쟁의 기억을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도 전쟁을 살아있는 현실로 여기는지를 설명해줄 마지막 열쇠라 생각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참전용사회관. 건물은 오래됐지만 안에는 엄숙한 공기와 멈춰 선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 구부정한 허리,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누군가는 흉부의 명찰 대신 옛 군번표를 달고 있었어요. 한 어르신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1932년생, 이름은 이기준.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란 마음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총알이 하루 500발도 부족했어. 군복도 장화도 없이 흙탕물에 엎드려 싸웠지. 근데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워서 싸운 게 아니었어. 뒤에 마을이 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 지면 다 잃는 거였거든. 분석, 기술, 전략이 아니라 지면 다 잃는다는 감정 하나가 전장을 지배했다는 말. 그건 군사이론서에선 결코 배울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총을 들었던 이유는 내 자식한테, 손자한테 그걸 쥐어주지 않기 위해서였어.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만들려고 내가 끝장 보려고 했던 거지. K2의 장갑 두께, K9의 포구 속도. 그 어떤 무기 수치도 지금 이 한마디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도 전쟁 속에 삽니다. 손자들이 군대 가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고맙지. 그 애들 덕분에 이 나라가 멀쩡한 거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군인은 단절된 세대가 아니라 기억을 계승하는 한 줄기 혈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은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무기를 움직이는 정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울역에서 장병들이 부대 복귀를 위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얼굴, 깨끗한 군복,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손. 하지만 그들 속엔 분명 제가 만난 참전용사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국은 기억을 무기로 삼은 나라였어요. 총이 아니라 기억이 전쟁을 막았고 그 기억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기억을 잊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K2의 포신 사거리, K9의 장전 시간, 예비군 편제 수치, 민방위 훈련 동원율. 보고서 초안은 이미 절반 이상 써두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분석은 했지만 설명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건 숫자가 아니었고 도표에도 없었어요. 전차병의 눈빛, 기술자의 손, 참전 용사의 한숨, 그리고 아버지의 휘슬과 손자의 경례 사이에 흐르던 감정. 그게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도로 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 한국에 도착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그저 정전국가라는 단어 하나에 기대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진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 깨어나는 민족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국방연구소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무기의 유럽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달라.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K2와 K9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이 민족의 기억이 금속 위에 녹아든 실체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저는 나토 전략연구팀과 독일 국방기술국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수십 명의 정책관, 군장교,
전략가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 성능만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기술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긴 적 없는 전쟁의 기억, 무너지지 않은 국민의 각오, 그 감정들이 철보다 단단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정신을 언급한 제 보고는 처음이었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선 새벽 5시에 군인이 뛰는 게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깨어나 전쟁을 막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매일 막고 있었던 이유를 봐야 합니다. 한 전략관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뭡니까?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강하다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민족입니다.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막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야말로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기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포신을 만지던 기술자의 손, 총을 들었던 전차병의 손, 그리고 휘슬을 부르던 민방위 아버지의 손. 그 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졌던 땅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강한 나라를 찾으러 떠났다가 깨어있는 민족을 만났다. 그리고 그 정신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결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희망조차 사라졌던 나라. 한국은 도움 없이는 내일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전 세계와 나누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이 민족의 철학은 과거를 기리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은 도움을 원조와 기술, 교육, 그리고 문화로 돌려주며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교훈으로 삼아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앨리스 존스입니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미국 기자죠. 제 일은 전 세계를 다니며 국제 이슈와 원조 사례들을 취재하는 거예요. 이번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원조와 국제적 협력을 취재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 IT와 전자산업, 그리고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지금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취재는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도움을 갚으며 국제 원조 국가로 성장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케냐였어요. 여기서 한국의 NGO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했죠. 그곳에서 만난 한 의료진은 한국은 물자 지원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케냐뿐 아니라 우간다, 세네갈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의 농업 기술 전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조 현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건 바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에 대한 한국의 특별한 지원이었어요. 현지 의료진 한 분이 저에게 한국의 의료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중 한 아이가 최근 무료 심장병 수술을 받았어요. 그 나라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전쟁이 국제적인 전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군대를 보낸 나라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로 취재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죠.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 코리아 사파르로 향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그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오래된 흙집과 양철 지붕이 눈에 들어왔어요. 집들은 낡았지만 그 안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신들의 조상이 한국 전쟁에서 싸웠다는 걸
아직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오늘 만날 분의 집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90대의 백발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낡은 군복의 훈장이 가슴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실 근위대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까미부대의 일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가 더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의 이야기는 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싸운 대가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핍박을 받았죠.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이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줄 가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후손들을 지금도 돕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후손 이야기가 나와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후손분께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참전용사의 후손이에요. 제 친구였던 동료의 증손녀인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한국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는 건강해져서 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는 말하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그의 친구였던 참전용사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손녀가 한국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걸 보면 그 친구도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저는 그 손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가이드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손녀는 10살 소녀로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녀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싸웠다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소녀는 손을 꼭 모으며 말했어요. 엄마의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저를 도와줬대요. 저는 한국이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 흔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전쟁의 희생을 과거로 묻어두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가이드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다른 활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돕는 것 말고도 에티오피아에서 댐 건설과 농업기술 지원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을 도입해 지역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에티오피아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저는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직접 들으며 그들이 얼마나 한국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느꼈어요.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참전 용사의 손녀가 한국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은 채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은 이미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제가 도착한 첫날, 서울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도시의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전쟁과 참전국들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이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했습니다. 코이카의 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에티오피아뿐 아니라 한국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진행 중인 원조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지도에는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특히 눈에 띄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농업 지원, 댐 건설, 의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죠. 코이카를 떠난 후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유엔 참전국을 기념하는 구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한국 전쟁 당시 파병했던 여러 나라들의 깃발과 함께 그들의 공로를 기리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이어가던 중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알게 되었어요. 새마을운동 이미 국제 저널리스트로서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과거 한국이 농촌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그 성공 사례는 국제개발학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죠. 하지만 그 운동이 이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까지 확장되었다는 이야기는 저에게도 새로웠습니다. 코이카 직원의 소개로 저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새마을운동 프로젝트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함께 잘 살자라는 정신을 직접 전파하며 현지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며칠 후 저는 새마을운동 전문가로 활동 중인 한 학자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 프로젝트를 감독해온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정신을 전하는 일입니다. 과거 한국이 전쟁 후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낸 새마을운동 덕분이었어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충분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굳이 이런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 직후 전 세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강렬했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 저는 한국이 진심으로 과거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마을운동이 진행된 아프리카 지역들의 자료를 살펴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댐을 건설한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걸을 필요가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을 배우고 새롭게 개발된 농작물 품종을 재배하면서 점점 자립해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현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지역의 주민 인터뷰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개발 지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저는 그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재현하듯 개발도상국들에게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방식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에티오피아를 떠나며 제가 느꼈던 질문,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은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그들이 가진 철학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2024년 6월 25일,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일.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전날부터 서울거리 곳곳에 걸린 태극기와 우리가 기억합니다라는 문구가 행사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니 한국 전쟁 당시 22개 참전국의 국기가 정렬되어 있었고 행사장은 차분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들의 외교관들, 한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기억하려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행사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감사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세계 각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전국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참전국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필리핀 참전용사 후손의 사례였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몰랐던 한국과 필리핀의 깊은 관계를 새롭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전쟁 당시 약 7,500명의 병력을 파병한 나라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필리핀 참전 용사의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는 전쟁 당시 한국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으며 그들을 돕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돌아가신 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죠. 이후 화면에는 한국 정부와 필리핀의 협력으로 참전 용사 가족들에게 제공된 장학금 지원과 의료 서비스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필리핀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장학금 덕분에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움은 저희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한국과 필리핀이 참전국과 원조국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영상이 끝난 뒤 저는 행사에 참석한 터키 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한국 전쟁 당시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을 파견한 나라로 그들의 활약은 전쟁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터키 사람들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전쟁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지금도 터키에서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릅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과 터키의 관계가 전쟁 동맹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오늘날 한국은 터키의 다양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행사의 마지막은 미국 참전 용사 가족의 연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설자는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낭독하며 전쟁 당시의 희생과 그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을 전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한국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은 과거를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의 말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전쟁 74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전국들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저는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전쟁 이후 거의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궁금증이 커지던 그때 코이카 직원이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학과의 한 교수님을 만나보시겠어요? 그분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하며 새마을 운동과 국제 원조의 연관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기자님의 질문에 답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서울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정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며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이 오늘날의 경제 강국이 된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의 의지와 협력,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이었죠. 그는 1960에서 7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그래프와 자료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1인당 GDP는 $70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수출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초기 새마을 운동 당시 주민들이 직접 도로를 닦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던 모습이었어요. 새마을 운동은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운동이었죠. 한국의 성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예로 한국의 교육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부터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죠.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은 한국이 고도성장기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뒤 저는 그의 추천으로 경제발전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걸어온 경제 성장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전시관의 초반부에는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텅 빈 거리, 그리고 배고픔에 허덕이던 사람들. 하지만 전시관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진 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공장들이 돌아가면서 한국은 점점 변모해 갔어요. 특히 눈에 띄는 섹션은 포스코의 설립과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포스코는 1968년 한국 정부의 자립 경제 기반 구축 목표 아래 설립된 철강 기업으로 당시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시된 자료에는 당시 직원들이 일본과 독일로 파견되어 철강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소의 첫 번째 용광로 건설. 당시 자재 부족과 기술적 한계 속에서도 한국 직원들이 밤낮으로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익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는 1973년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세계 1위 철강 생산 기업으로 성장해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죠. 전시관을 나서며 저는 서울거리의 현대적인 모습을 다시금 바라봤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이렇게 완벽히 소화하고 스스로 더 큰 힘으로 성장한 나라가 또 있을까? 그리고 제 취재는 한국의 과거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여정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과 희생을 겪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사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정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계기로 그는 저를 자신의 동료이자 사회운동과 노동 역사를 연구하는 김 박사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김 박사님을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며 차근차근 한국 사회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사실 국민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는 특히 1970년대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공장에서 장시간 일해야 했고 여성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춘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보내며 국가 경제를 떠받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김 박사님은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과 그들이 개선된 환경을 위해 투쟁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가족과 후손,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시 노동자들의 사진과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장에서 받은 임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동생들의 학비를 댔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겁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한국 전후 세대의 삶을 더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님은 저를 그의 부모님 세대의 지인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과의 대화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농촌에서 태어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논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상장을 가져왔어요. 그 상장을 보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내가 논에서 일하며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엔 모처럼 술 한잔하면서 웃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를 서울의 한 작은 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산업화 시기에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과거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낡은 도구와 그들의 일상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곤하지만 결연한 표정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민 역사도 다뤄지고 있었는데 19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벌어들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가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적힌 한 여성 간호사의 편지는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나라가 이 고난을 이겨내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희생과 연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통과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집단적 의지로 오늘날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 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 만든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통해 저는 한국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그 성공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제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한국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에서 진행된 한 작은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행사는 환경,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포럼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젊은 세대였습니다. 한 연사가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단순히 성공의 모델이 아니라 성공 이후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도움을 더 크게 돌려주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스스로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방법을 넘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나라였다. 과거에 고통받았던 나라가 오늘날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남긴 진정한 기적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한국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